하게 되네요. 네. 이 시간에는 제가 무방을 처음 해봐서, 일단, 오늘 무방의 순서는요, 제가 11시 한 30분까지, 1시간만 좀 할 생각, 그러니까 11시 30분까지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제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뭐 제 소개는 다 하시니까 뭐 이렇게 하시고, 어, 최근의 시장이 좀 이제, 아마 이제 최근의 시장이 좀, 뭐 정체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시장이. 근데 이제 이런 정체 흐름이 보이는 거 연말까지 뭐 연말 랠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PBR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지만 연속적으로 사는 시장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PBR을 보면 2022년 4분기의 PBR이고요. 3분기의 PBR 정도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3분기니까요. 지금 이거를 올해 4분기의 PBR이 0.9배가 2388이고 1배가 2653인데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1배가 2400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배 정도 하면 4분기를 보면 2600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0.9배에서 1배 사이에서 많이 이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2400선에서 2500선이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선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1배 기준선인 2400선에서 2500선이면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으로 길 겁니다. 길게 이제 움직이게 될 건데, 근데 이제 큰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게 되겠죠.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성장주는, 뭐,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나마 강한 성장주도 마지막 기술적 반등 한 번 정도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시작해서 저평가 가치주의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강한 성장주만 그러니까 만입니다만 그러니까 요것만 한번 남았고 이제는 저평가 가치주의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을 이제 뭐 이유를 좀 알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굉장히 좀 심플해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이 트렌드가 예전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형태의 흐름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예전만 하더라도 큰 트렌드가 디플레이션의 저금리의 확장 국면이고 호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퍼주들 있죠. 성장 기술주의 고퍼주들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크니까 우상향 추세가 가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고금리고 유동성 축소 단계고 경기가 침체 단계니까 저퍼주의 실적 ESG를 포함한 저퍼주 그리고 지수 오르면 L자형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수가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과 지수가 L자형으로 묶이는 형태는 다르죠.
그리고 아무래도 가치주나 저퍼주들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지수가 이렇게 갇히더라도 가치주나 저퍼주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 어,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빅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굉장히 좀 재밌는 이유인데 대부분의 이게 동학개미나 주린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성장주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묶여 있으면서도 이제 성장주가 앞으로 또 갈 것이다라는 기대에 계속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기대에 묶여 있는가 하면 성장주가 무려 10년 이상의 상승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이제 가치주의 대표적인 경우고 지금 가치주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이게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이게 성장주가 얼마나 이게 그동안 많이 갔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이게 차트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나스닥이요. 이게 제가 만든 그 이평선인데요. 이 이평선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2008년도에 리만브러 사태 이후로 이평선이 역배열이 한번 됐고요. 그러니까 그때 역배열이 한번 됐고 이때. 그러니까 리만브러 사태 때 역배열이 한번 왔고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서 리만브러 사태 때 역배열이 한번 왔고 이때부터 페드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나스닥이 정배열을 내준 적이 없어요. 이 보면 밑에 그 주황색 라인하고 연두색 라인을 보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일봉도 아니고 큰 차트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 주봉과 일봉에서 그걸 준 적이 없어요. 역배열을. 2008년 이후로부터 리만브러 사태 이후로부터 페드의 돈 풀기가 본격화되면서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계속 성장주가 올라갔던 형태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잠깐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다른 형태의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죠?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게 성장주의 시대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십몇 년 동안 계속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2008년 이후로 성장주의 이 이평선이 이제 역배열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때 역배열이 되고 처음으로 역배열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역배열이 되더라도 페드가 돈을 풀어버렸고, 그러니까 페드가 돈을 풀면서 계속 디플레이션 상황이 형성됐고, 이때 이제 역배열이 된 형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드가 돈을 안 푸네.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확장 국면,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돈을 축소하는 형태예요. 경기도 호황이 아니라 침체의 국면으로 빠져들어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역배열이 하면 났는데 그 역배열에서 시장의 큰 흐름, 그러니까 트렌드의 변화가 명확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동학개미나 주린이들이 성장주도 다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가 무려 10년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올해 나스닥 차트가 이제 역별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이 역별 구간 진입했던 하면서 주식시장의 빅 트렌드가 변화가 시작했다. 이런 거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시장이 가더라도 여기서 개인 통합게임이나 주린이 다 묶였으니까요. 아무래도 쉽진 않겠죠. 그리고 제 이제 아는 지인들, 그러니까 강남이나 여의도에 그 자문사에나 아니면 운용사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고객들에게 이 가치주의 저평가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해주죠. 드리는데 그 어느 고객들도 가치주 저평가주에 관심을 안 가진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거 가? 가치주 저평가주 가? 그거 못 가. 어차피 그러니까 못 먹어도 성장주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은 절대 불패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세력들이 그 10배짜리를 올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에 기면서 개인들 물량을 실을 말리죠. 그러고 나서 매집이 다 끝나면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의 정말 지긋지긋한 형태의 흐름들의 생각을 할 때 그렇죠. 지금 그게 가치주가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예전에요, 이 성장주가 시작되기 전에 가치주 장세가 보통 시작이 되면 보통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이 가치주에서 스타 종목은 성장주와 똑같이 10배씩 나는 종목. 그러니까 성장주 보통 30배씩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멀티플을 그만큼 이게 잘 챙겨주는 흐름이라서, 그죠? 근데 가치주는 그만큼 성장주처럼 멀티플을 그만큼 잘 챙겨주지 못해요. 그래도 5배에서 10배 정도는 갑니다. 보통은 한 2, 3년 동안. 그러면 만약에 지금 흐름도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버블이 있는 섹터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금은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물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은행에 돈은 맡기겠지만 어떤 현물을 투자했을 때 현물에서 고평가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해야 되는 수단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해지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평가 종목들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주 같은 거. 그죠? 그런 형태에서 지금 고평가주인 부동산이나 이런 게 계속 떨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치주의 흐름이 성장주처럼 이렇게 십몇 년 동안 못 가겠지만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간다면, 이렇게 이제 가치주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선 종목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간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L자형의 시장에 갇혀있는 형태의 흐름에서는 가치주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장의 흐름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부터 한 3년 동안은 가치주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최소 2년 동안은.
어차피 내년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 금리 이제 인하는 안 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멈출 줄 몰라도 내년에 금리 인하는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생각할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건 성장주의 매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고 고금리 상태에서 계속 유지된다는 형태니까요. 그러면 이제 가치주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에 이제 시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출렁거릴 건데, 그래도 나스닥하고 코스피하고는 이제 차별화 장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하고 코스피 차별화 장세, 코스닥 차별화 장세,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 차별화 장세. 다우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 장세가 앞으로의 가치주에 대한 시대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성장주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저평가 실적 우량주만 이제 우리가 매집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물론 테마주 중에서 몇 개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저평가주가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테마주 중에서 이렇게 강력한 테마가 있어요. 테마는 몇 개는 이 가치주 영역에서 제외이긴 한데 그래도 저평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이제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종목 차트를 보면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역배열과 정배열인데요. 뭐 대표적인 가치주인 대한주가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60% 올라가면서 이게 정배열이 났죠. 근데 반대로 대표적인 성장주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한 것 같지만 계속 이제 일봉상 역배열로 들어왔으니까 계속 역배열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못 돌파하다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제 이평선을.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역배열로 돌아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 카카오 같은 경우가 잘 갈 때는 언젠가 하면 이 일봉상으로 제가 설정했던 이 일봉상 이렇게 이렇게 주황색, 분홍색, 하늘색 위로 이렇게 떠다닐 때가 이게 정배열이고요. 이게 성장주의 시대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역배열로 계속 가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이버도 예전에 잘 갈 때는 정배열로 타고 올라가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이제 역배열로 계속 내려오는 형태죠.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렇게 이평의 개념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봉도 그러고 주봉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주봉상 아니면 큰 차트상으로 역배열로 전환된 이후에 계속 하락했고요. 오랫동안 오래 하락하고 지금은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인데요. 제가 주봉을 안 볼게요. 역배열 상태, 정배열 상태일 때 옛날 카카오도 안 보세요. 이때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때는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딱 찍고 2021년도, 2020년 딱 찍고 계속 정배열 상태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계속 지금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얘가 이제 성장 쪽 갈 때쯤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그게 2019년도부터 돌았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역배열이 돼 갖고 올해도 계속 역배열이 돼요. 반대로 가치주들 중에 선두 그룹들, 그러니까 가치주의 저평가 주식 중 선두 그룹의 주식들은 대부분 정배열로 돌아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간인가 하면 제가 지금 발굴한 정배열에 있는 그 가치주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정배열의 초입 구간을 이렇게 돌아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카카오 성장주가 같던 초기 구입인 정배열로 이렇게 돌아서 있는 종목들이 가치주 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장주들은 대부분 다 역배열로 전환된 이후에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이것도 작은 차트가 아니라 큰 차트상으로, 적어도 주봉이나 월봉 차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큰 차트상에서 대부분 정배열로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흐름상으로 보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흐름들의 차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빅트렌드가 변화된 형태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지 않은 나스닥하고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던 코스피하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하고 완전히 차별화 보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현재 보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세죠. 왜냐하면 코스피 종목들은 코스닥 종목보다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멀티플을 좀 더 쳐주는 성장주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다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빅트렌드라고 얘기해서 이제 가장 큰 흐름들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치도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인식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강남의 고객들은 가치주 하라 그러면 안 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합게임이나 주린들이 성장주에 다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성장주가 10년 이상 상승하다가 올해 떨어지면서 역배열로 다 진입했고 그러면 보통은요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그게 뭔가요? 예. 아무도 하지 않는 섹터를 남들이 안 할 때 미리 들어가서 매집하는 경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철저한 논리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죠. 지금
올해 연말에 개별주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제가 하나 경고하는데요. 이 개별주 중에 재무가 안 좋은 개별주들 있죠. 지금 막 이게 움직인다고 따라 붙고 막 이렇게 해서 손절을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내년 1분기에 크레딧 문제가 터지면 이런 종목들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가치주의 소형주들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스타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PBR이나 퍼가 이렇게 높은데 실적도 좋지 않고 특히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훨씬 많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유동 자산은 상관이 없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 크레딧 문제가 생기면 비유동 자산은 매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평가된 종목이 가야 되는데, 그런 종목도 소형주도 꽤 있어요. 근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훨씬 많은 종목들은 크레딧이 나오면 치명적이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PBR이나 퍼까지 높다, 그리고 실적까지 안 좋다, 이러면 이런 종목들이 연말까지 상승을 한다, 이러면 이 종목들은 거의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려고 올리는 종목군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크레딧 문제가 터지면 어제 위메이드처럼 갑자기 하한가로 꽂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하한가로 폭락을 하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실물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건 저평가 가치주인데, 그 가치주 중에서 PBR이나 퍼가 낮은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은 종목들, 뭐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는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 꽤 좋은 종목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성장주 시대의 10년 동안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강남이나 예도의 자문사, 운영사 고객들에게 가치 저평가 얘기할 때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못 먹어도. 근데 진짜 좀 빠른 사람들 있죠. 큰돈 있는 사람들은 벌써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곧 죽어도 내가 물려있는 성장주,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는 많이 하락해서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 내가 이제 보유하게 있는데 물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스타 종목은 저평가 가치주 중에서 나온다. 근데 절대 시가총액 대형주는 장세는 아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대형주는 벌써 이번에 외국인 사면서 다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지수가 L자형이라는 건 박스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권인데 대형주가 갑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주를 하더라도 어, 중형주 옐로칩, 중소형주 옐로칩 해야 되죠. 플러스 옐로칩 정도까지.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지수의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주식, 그러니까 가치주를 공략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가총액 대형주를 빼야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건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시황을 이제 자주 이야기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종목만 본다. 그러니까 시황에 대해서는 의미 없다고 본다. 이제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집하고 매매하고 이런 형태의 흐름만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성장 좀 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아예 안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흐름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시황을 여러분한테 얘기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죠.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면 최근에 뭐 이렇게 분기별로보다 한 9조 샀고요. 코스닥 안 삽니다. 금융차 인버스 팔고 있고 뭐 이렇게 시장은 다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부터 제가 시황 얘기하는 일은 거의 뭐 자주 없을 거예요. 뭐 변곡점 나와도 종목별로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결국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내년 1분기가 약간 이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가치주는 이게 지수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크게 영향받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악재가 터지면 어제 위메이드처럼 그렇게 폭락을 해버리는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성장주는 쳐다도 안 보고요. 저희는 벌써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주 거의 안 봤죠. 거의 있던 것도 이제 거의 9월달, 10월달 뭐 얼마 없었어요. 한 뭐 10% 내외 있는데 그것도 다 이번에 거의 다 팔아버렸죠. 올해 하반기는 주식 비중을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치주 중에서 스타 종목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하고 있고. 근데 그런 종목들이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주봉상으로 이렇게 카카오가 옛날에 2019년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배열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이렇게 주봉상으로 역배열이 떨어진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무조건 올라오면서 다 바꿔야 돼요. 이게 큰 흐름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장기 평선이 정배열로 이렇게 바뀔 때가 중요한 거지. 벌써 역배열이고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묶일 가능성이 크죠.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ESG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ESG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안 좋아하는 대한유화까지도 이게 퍼가 5배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60% 올라갔어요.
그럼 제가 왜 대한유아는 퍼가 되게 싸거든요. 근데 ESG가 없었어. 근데 주봉에서는 안 올라왔지만 일봉에서는 벌써 정배열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보면. 맞죠? 큰 흐름에서. 근데 카카오는 일봉에서도 계속 역배열이에요. 네이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가치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일단 역배열에서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역배열 됐다가요. 먼저 일봉에서 정배열 되고 그 다음 주봉에서 정배열 되니까 일단 일봉에서 역배열로 계속 떨어지다가 이 성장주 갈 때였잖아요. 이제 정배열로 올라온 종목들이 가치주들 중에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금 어, 지금 저희 방에 대표적인 그런 컨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VIP 회원들한테 계속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가치주 중에서 스타 종목이 될 중소형주 플러스 옐로칩, 대형주 저희 안 합니다. 을 지금 매집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아예 안 갖고 있고요. 쳐다도 안 보고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술적 분석이 있으면 갖고 있는 종목들 다 팔라 그러고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그냥 좀 우량한 종목들 중에 성장주겠죠. 그나마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고 위메이드 같은 이런 종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갖던 종목들은 제가 그렇게 볼 이유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큰 트렌드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에 가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치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이지 않는 형태의 종목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했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저는 이제부터 올해 11월, 12월 좀 더 시작됐죠. 11월부터 시작된 이제 가치주의 시대가 적어도 이 픽 트렌드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픽 트렌드가 바뀔 때 되게 힘들겠죠. 이 큰 트렌드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 인플레이션, 고금리, 유동성 확대, 경기 침체, 이 큰 트렌드가 바뀌기 전까지는 앞으로는 성장주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12월부터 시작된 가치주 시대가 적어도 2년은 제대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주를, 그것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ESG는 반드시 물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ESG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가치주 중에서. 이채원 대표도 본인이 이제 성장주의 상승이 이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그래서 자기는 실패한 이유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이유로 어, 어, 자기는 ESG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ESG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글로벌 펀드 중에서 ESG가 안 되는 기업들을 편입하지 않는 펀드가 70%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치주를 투자할 때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ESG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치주를 접근해야 되지, ESG가 되지 않는 형태들 가치주를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당장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근데 나머지 글로벌 펀드로부터 러브콜을 못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과감하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과감하게 저희 가입해라.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성장주가 올라가면서 정말 가치주 중에서 좋은 가치주들이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너무 싼 종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치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왕따 당했던 가치주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빅트렌드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종목을 얘기하고 어떤 가치주를 얘기하는지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 가입을 해서 한번 배워보세요. 제가 헛소리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뭐 제 스타일 보면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가입을 하면요. 일단 라이브 방송이 5주 동안 무료입니다.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만 할인 쿠폰을 제가 드리는데 이거는 자신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재가입을 하시라고 했던 자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 너무 좋은 주식이 많아요. 가치주 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어떤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부터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의 시대가 한 2년 온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제대로 오기 전에 초입 국면에서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랬죠? 카카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성장주가 오기 전에 눈을 풀기 전에 지금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이 딱 된 상태에서의 초기 국면에서 매집을 해야 돼. 그래야 먹을 게 있는 거죠. 역배열은 안 되고요. 근데 가치주 중에는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제 방송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진짜 가치주 중에 스타 종목들을 한번 발굴해 보고 싶다 싶은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빨리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주로 전환시키세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가치주 장세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가치주가 철저하게 소외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큰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제를 해야 되는 상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4%, 5%의 금리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못 만족하는 사람들, 이게 그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거품이 있는 성장으로 가겠어요? 부동산 시장으로 가겠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그림 시장도 거품 있다고 그래요. 경매는 아예 안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했지 않은데 금리 4, 5%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금들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가치주로 가야죠. 굉장히 싸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치주 장세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제 회원 모집을 하는 그 큰 테마는 뭐냐면 성장주의 몰락,
가치주 전성시대가 온다. 이 주제를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 분석은 끝났고 이제 종목 장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아마 내년에도 그랬겠지만 조일교 대표한테 시황은 올해는 시황을 굉장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무방에서. 근데 이제 시황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만약 무방을 하게 되면 시황 얘기는 한 10분의 1, 10분의 2만 하고 대부분 다 종목이죠. 이제 종목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의 종목. 그리고 가치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왜냐하면 유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치주 중에서 다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인 가치주, 저평가주들만 땡기겠죠. 그런 시장이 이제 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가치주 매집을 해서 한 2, 3년 동안 계속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참고하세요. 조일교 TV를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것도 올려놓겠습니다. 예.